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15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88%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41%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양증시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피는 2480포인트 근처까지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100억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에서 또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800억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700억 매도, 기관 투자자 400억 매도를 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 계속 상승을 이어가는 듯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상승에 대한 폭은 하락폭에 대비해서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승을 계속 이어가지만 사실상 투자자 수급을 보았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코스피에서 열심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를 받쳐주는 그 수급은 연기금 투자자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 물량이 계속 연기금 투자자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증시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썩 뭔가 상승에 대한 힘이 뭔가 건강한 느낌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좋은 호재에 의한 연기금 투자자의 방어 자금으로 올라간 그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조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양매도 진행되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절반 정도의 반등입니다. 마찬가지. 코스피보다는 단기간에 더 많은 반등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코스닥도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 121선 아래에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은 사실 외국인 투자자는 마찬가지 빠져나오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사실 특별하게 많은 매수해주는 기관 투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전체 시장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이 상황을 크게 돌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외 증시는 다우나스닥 반등을 했지만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여전히 나스닥은 16,800포인트, 전체적인 하락 추세에서는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직 21선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상승을 아주 강하게 했던 12% 상승 이후에 큰 상승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큰 반등 없이 계속 이 자리를 머무르거나 아니면 월봉을 보았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케이도 0.8% 정도 반등했지만 마찬가지 하락폭을 줄이는 데는 크게 지금 역할을 하지 못했고요. 니케이와 나스닥이 같이 하락하고 있는 이 상황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움직임과 상당히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실제로 미국의 채권에 대한 매도와 이러한 상황들이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5원 정도 반등을 했고요. 1427원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찍고 조금 이제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이제 하락이 나오는지 아니면 요쯤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결국에는 달러 지수에 대한 영향이기 때문에 그 달러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당연히 떨어질 거고 달러 지수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또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증시가 이렇게 반등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유예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이제 자동차 관세에 대한 유예 발표를 하면서 자동차 품목 관세도 유예할 수 있다 라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추가로 한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 대만 이런 주요 국가들과 관세에 대한 협상을 빠르게 시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한 협상을 다음 주에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트럼프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시장이 유하게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10년물 국채금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치로 보았을 때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발표하기 시작한 때에서 이 국채금리는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트럼프는 이때만 하더라도 시장에 지금 약효과가 들고 있다.
시장에 대한 하락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중국에 대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갑작스럽게 이 국채금리가 치솟기 시작했고요. 국채금리가 치솟으면서 트럼프가 이틀 만에 갑작스럽게 관세에 대한 유예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90일간 유예를 하겠다.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고요. 지금까지 관세에 대한 유예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확실하게 이 국채금리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것이 떨어지면 좋고 올라가면 시장에 좋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정책을 꺾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국채금리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지금 미국의 나라 빚이 5경이 넘었다라는 이 소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왜 이토록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 주목을 하는지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5월 말 디폴트 우려에 대한 경고가 2주 전에 나왔었고요. 특별 조치, 고갈 전에 부채 한도 상향, 유예를 해야 된다라고 내부적으로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회 예산국이 연방정부가 이르면 5월 말 채무 불이행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이는 최대 10월 초보다 앞당겨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회에서 부채 한도를 인상하거나 유예 조치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 채무 불이행에 도달하는 X데이트가 5월 말에서 9월 사이에 도래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1월 21일에 현행 한도인 36조 1000억 달러, 빚이 5경 2900조 원에 도달했고요. 특별조치와 보유현금으로 정부 운영을 하고 있지만 CBO는 이 같은 임시 변통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 시점을 8월 말에 보고 있다. 지금 협의를 해서 국채에 대한 한도를 늘려서 국채 발행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나라 빚이 5경 이상이죠. 그러면 이자는 얼마일까요? 2000조입니다. 미국이 1년에 이자로만 2000조를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갚을 수 있는 현금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2000조를 막기 위해서는 또 채권을 발행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아까 나온 디폴트가 왜 나왔느냐? 이 2000조를 지금 갚지 못하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 채권을 새로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왜 이 국채금리가 중요하느냐? 결국에는 이 2000조에 대한 이자를 발생시키는 이 부채가 올해 상당히 많은 만기가 도래를 합니다. 그때 이 만기를 갚고 새로운 부채를 만들어야 되겠죠. 새 부채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러면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내려갔을 때 새로운 부채에 대해서 이 차환했을 때 이자율이 줄어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의 미국의 부채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출 4%의 금리를 가지고 대출을 받았었다가 만기에 지금 차환을 하려고 하니까 이자 금리가 3%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의 그 빚을 차환을 하면 저희가 이득 보는 금리만큼 이제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는 그걸 활용해서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엄청나게 놀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도대로라면 지금 이 국채금리를 쭉 떨어뜨려서 3점 중반 정도에서 다시 미국의 부채를 차원했을 때 자기의 그 계획대로 드라마틱하게 미국의 부채가 싹 줄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차환에 대한 이자 금리가 지금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미국의 부채가 더 늘어나는 아주 좋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당히 압박입니다. 그럼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간 이유는 채권을 누군가가 매도를 했기 때문이고 이 채권의 매도 주체가 누구인가 계속 우리가 왈가왈부를 하고 있는데 중국, 일본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국가 차원의 매도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라기보다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금이 청산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미국의 채권금리가 다시 올라갔다라는 이유밖에 되지 않고요. 그러면 트럼프가 의도한 대로 시장을 이끌어 가려고 하던 그 상황이 지금 실패를 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시장에 좀 유한 정책을 펼치면서 다시 국채금리를 낮추기 위한, 그리고 미국의 채권 수요를 높이기 위한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시발점이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채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만약 이대로 쭉 이 상황이 이어져서 미국이 다시 한번 부채에 대한 이 만기가 돌아와서 금리를 높게 또 부채를 차환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말에서 8월 말까지, 그죠? 혹은 9월 정도까지 이제는 많은 부채가 만기가 도래해서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는 의회가 당연히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유예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증액에 성공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채권에 대한 발행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럼 채권에 대한 발행량을 높이면 당연히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고요.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지금 채권에서 수익을 보고 빠지려고 하는 자금들이 아주 대규모로 더 빠르게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채금리는 계속 치솟겠죠. 그래서 저는 이 미국의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이 결국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빠르게 치솟게 하면서 시장에 대한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게 우리나라의 이 환율에 대한 상승을 촉진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이렇게 달러 지수가 떨어지면서 쭉 우리나라 환율이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달러에 대한 지수가 떨어진 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이 결국에는 환율의 입장에서는 지금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떨어졌다라는 뜻이고 미국의 국채에 대한 매도도 같이 나오면서 이 상황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시장에 대한 압박감이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다우 나스닥이 상승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또 지금 지수 선물을 조금 마이너스로 이끌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선물 지표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 상승으로 진행되는지 반전이 되는지는 실제로 장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시장에 대한 상승세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V자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에 대한 유한 정책이 지금은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한계가 있는 이유는 트럼프가 유한 정책을 펼친 이유가 지금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거고, 미국에 대한 부채를 막지 못하는 상황이 올 하반기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서서히 오픈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트럼프를 공격합니다. 크지 않게 야금야금 이제 툭툭 잽을 날리고 있죠. 자국 항공사에다가 보잉 항공기 인수를 중단하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트럼프는 평소 같으면 당장 이 조치에 대해서 중국이 건방지다, 중국에게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 우리를 계속 건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중국 얘기가 쏙 들어왔죠.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국채금리의 상승을 촉발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시장의 그 흐름이 트럼프의 뜻대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국채금리 상승 압박을 받았을 때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증시에 대한 반등이 지금은 진짜 반등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도 우리나라 환율이 최근에 안정되는 분위기로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에 유입되지 않고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러한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체크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750원 상승해서
3.2% 상승했고요. 24,1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에 대한 분위기 괜찮았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같이 좀 반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24,000원 회복하면서 좋게 진행이 되었고요. 일별 거래량은 380만 주 정도로 여전히 크지 않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 4월 10일부터 해서 상승폭을 보면 15%에서 18%까지 반등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크게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상승이 정말 두산에너빌리티를 아주 끌어올리기 위한 상승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도 두산에너빌리티 리뷰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 리뷰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지 않으셨다면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은 며칠 반등했다라고 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다, 떨어지는 게 맞다, 이렇게 제가 싸우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지금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에 대한 관세 정책이 유해지면서 분명히 반등을 했지만 사실상 하락하기 시작한 절반 정도밖에 회복하지 못했고, 트럼프가 왜 이 관세 정책을 유하게 펼쳐있는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트럼프 관세 정책을 이제 다시 꺾기 시작했을 때 시장이 정상화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며칠 반등했지만 시장이 다시 한번 하락으로 돌아섰을 때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일희일비하기에는 좀 이른 상황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추세상으로는 여전히 21선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쌍바닥 형태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냉정하게 이 상황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전에 한참 힘을 받아서 올라갈 때는 분명히 거래량을 터뜨려 주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상승에서는 거래량이 실종되었고요. 점점 거래량이 낮아지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상승폭이 사실상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좋게 생각을 했다면 이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서로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상당히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투자자 수급을 보았을 때도 외국인 투자자는 지속적으로 코스피에서도 빠져나가고 두산에너빌리티에서도 빠져나가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가 52만 주를 매수하면서 많은 매수를 보여주었는데요. 연기금 투자자 그래도 4일 정도 매수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도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에서 워낙 연기금 투자자가 많은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도 같이 유입이 된 것 같고요. 투신 투자자도 최근에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투자자들은 장기로 들어오기보다는 단기 수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주목하는 것은 분명히 이전에 상승할 때와는 다른 거래량, 아주 낮은 거래량이라는 뜻이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보더라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유해지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시장에 이상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율이 잠깐 떨어져서 분명히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기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도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되지 않고 오히려 빠져나오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이 분명히 장기적인 상승에는 맞지 않지 않은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 상황을 상승으로 하락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대차장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장고 같은 경우는 오늘 910만 주가 상환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대차장고가 늘어오기만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많은 물량이 상환이 되었고요. 2300만 주까지 대차장고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차장고는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예비 공매도 잔고가 줄었다고 생각한다면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원을 보았을 때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이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 마음에 걸리고요.
특히 최근 5일 동안에 모건셀리와 신한증권, JP모간 위주로의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평소에 공매도가 재개되었을 때 패턴과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간다는 점에서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또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종목 상세를 보더라도 어제 전일에 120만 주 가까이가 마이너스로 잡혔고요. 오늘도 59만 주 마이너스로 잡히면서 23.6%까지 지금 보유율이 감소를 했습니다. 사실상 주가가 올라갈 때,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올라갈 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 감소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때 외국인 지분이 높아지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확실히 이 39,900원이라는 고점을 찍고 공매도가 재개되기 시작하고부터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24,000원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추세선을 긋더라도 이러한 밴드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로 진행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없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정책이 왜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 근본적인 원인에는 미국의 부채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채가 위기에 도달하는 순간 시장은 흔들리기 시작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분석하면서 좋게 보았던 이 시장 AI라든지 전력에 대한 수요 상승이 모두 지금 당장은 연기가 될 수 있죠.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 협상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한미가 LNG와 그 다음에 수소, 원전 등에서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협력에 대한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특히 조선 쪽 분야에서 많은 협력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를 또 견제하는 듯이 민감 국가로 또 오늘 결국에는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감 국가는 지금 당장 주가에 대한 하락으로는 작용하지 않았지만 이게 쉽게 풀리지 않고 계속 지연이 된다고 한다면 향후 주가에는 또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고요. 만약에라도 이제 관세 협상과 함께 민감 국가가 풀리면서 이 원전에 대한 그 다음에 이 LNG에 대한 협력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면 또 좋은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온 것이 엔비디아가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 5천조를 투자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분명히 투자에 대한 발표는 좋습니다. 스타게이트도 그렇고 미국의 엔비디아도 그렇고 많은 투자를 발표하고 계획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당장에서야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뭔가 애매하게 지금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투자를 보류하고 미룰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계획을 축소시키고 취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대표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투자에 대한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안정화가 그 다음에 부채가 사실상 크지 않고 부채가 늘어날 수 있는 한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5월 말까지만 가더라도 시장에 대한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미국에 대한 디폴트 우려와 함께 또 한번 시장이 흔들릴지 아니면 우리의 우려와는 다르게 오히려 잘 이제 재정 적자가 해결되면서 다시 한번 미국의 이 위대함이 다가오면서 또 AI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입장에서 지금 상황을 보았을 때는 분명히 시장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확률이 꽤나 높고 그것을 여러분들께 가감없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종목에 대한 가능성도 분석을 드려야겠지만 그 종목 속에 있는 그 외에 다른 시장, 전체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부정적인 소식을 좀 많이 전달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이제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 주가 하락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올라가면 좋습니다. 근데 사실상 올라가는 것보다도 지금은 시장에 대한 흐름에 좀 더 촉각을 두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계속 대형 원전에 대한 추가 프로젝트는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대통령실에서 한수원을 포함해서 원전 사업 최종 후보 4곳을 공식 발표했고요. 신규 원전 사업 계약을 11월에 체결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팀 코리아와 러시아 로사톰, 프랑스 EDF, 중국 CNNC가 숏 리스트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만만치 않은 경쟁자들입니다. 프랑스 EDF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로사톰과 중국 CNNC는 한수원이 사실 이기기가 쉽지 않은 상대이고요. 가격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경험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러한 이 국가에 대한 외교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사실상 카자흐스탄과 크게 그 러시아와 중국 대비해서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11월까지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베트남 시장이라든지 카자흐스탄 시장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지만 이 체코 원전처럼 확실하게 우리가 수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프로젝트는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지금 사실 SMR에 대한 시장이 조금 더 빠르게 촉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계속 수주를 하고 있는 LNG 시장이 조금 더 크게 성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좋게 시장이 풀려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전처럼 주가가 좀 팍팍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그동안 주가가 이렇게 쭉쭉 떨어지고 아래에서 횡보를 할 때도 계속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결국에는 상승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했습니다. 근데도 최근에 와서 갑작스럽게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지금 이때와 이때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문제가 없지만 시장에 대한 문제가 발견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산 에너빌리티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뭐 현대차, 뭐 기아차 뭐 할 거 없이 모든 종목에 같이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부정적으로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전체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지금은 우리는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계속 대비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장 수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